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도망쳤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단 한 명의 지인만 있던 낯선 나라였죠. 처음엔 숨을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계란 한 상자를 떨어뜨리게 했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다들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정우.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피난민에서 유튜버, 모델로, 그리고 한국인의 아내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새로운 빛을 찾게 되었는지 그 진실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의 한 도시 모스크바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엘레나는 창문 너머 거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민간인 피해 속출. 화면 속 앵커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엘레나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승무원 유니폼이 걸린 옷장을 바라보니 한 달 전만 해도 하늘을 날던 자신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비행 일정이 취소됐죠. 엘레나는 창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생 니콜라이에게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답장 좀. 엘레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 세르게이는 이미 징집 통지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제는 옆집 남자도 군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거리에는 군인들이 늘어났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엘레나는 침대 밑에서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마지막 희망처럼 여권을 꼭 쥐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죠.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친구 지원이었어요. 2년 전 모스크바에 여행 왔을 때 엘레나가 가이드로 도와준 인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죠.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해. 이곳에서 더는 숨 쉴 수가 없어.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엘레나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지원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와. 내가 도울게. 그날 밤 엘레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사진 몇 장과 옷 몇 벌, 그리고 할머니가 주셨던 작은 성화상을 넣었어요.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엘레나는 자신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러시아의 하늘을 뒤로하고 엘레나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가슴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끝일까요?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앞 엘레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곳에서 거절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출입국 직원이 갑자기 러시아어로 말을 건넸어요. 도브로 포잘로바트 환영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사에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작은 인사말이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히는 순간 엘레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공항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지원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엘레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지원의 작은 아파트로 향하는 길, 엘레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엘레나는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함이 낯설었죠. 사이렌 소리, 뉴스 앵커의 긴장된 목소리, 그런 것들이 없는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엘레나를 데리고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꽃과 채소, 과일들로 가득한 시장의 풍경이 생기 넘쳤어요.
한 노점상이 지원에게 물건을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청소하던 아주머니에게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서로 인사를 많이 해? 엘레나가 물었어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 작은 일상의 풍경이 엘레나에겐 문화 충격이었어요. 전쟁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풍경이었죠. 지원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엘레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깨기도 했지만 아침이 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그녀를 위로했어요. 이곳은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전쟁의 냄새 대신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지원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선 단기 비자로 머물면서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어. 그 말에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가슴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한 걸음씩 내디딜 용기가 생겼어요. 모스크바의 하늘 아래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원의 작은 아파트를 비추었습니다. 엘레나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어요. 지원은 이미 출근한 후였죠.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지원이 메모를 남겼더군요. 근처 시장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 구경도 하고. 비상금은 서랍에 두었어. 엘레나는 감사함을 느끼며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를 몰라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방에만 있을 수는 없었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계란을 골랐죠. 러시아에서도 자주 해먹던 오믈렛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엘레나는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러나 상인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엘레나는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계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란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엘레나는 당황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고였어요. 단순한 계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괜찮아요. 다들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상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는 새 계란 상자를 엘레나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죠.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역사교사라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스파시바라고 하셨잖아요.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어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둘은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죠. 저는 엘레나예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정우는 엘레나가 쇼핑을 마칠 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 그는 종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다브라 포잘라바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러시아어 인사에 엘레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란을 든 손에는 정우의 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지원의 집에 돌아와 엘레나는 창가에 앉아 정우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남자였어요. 전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마음속에 오랜만에 작은 햇살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 이것이 운명일까요? 며칠이 지나고 엘레나는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감사 인사였죠. 정우의 답장은 금세 왔어요. 시간 되시면 내일 북촌 한번 구경하실래요? 한국의 전통마을이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엘레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지원의 집을 벗어나 낯선 사람과 약속을 잡는 것이 긴장되면서도 설렜죠. 다음 날 북촌 입구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엘레나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정우의 말에 엘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녀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했던 말과 같았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정우는 한옥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레나는 처음 보는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처마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돌담 사이로 핀 작은 꽃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죠. 여기 기와의 문양 보이시나요? 이건 애군을 막는 의미가 있어요. 정우의 설명에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역사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점심으로 정우는 한식당으로 엘레나를 안내했습니다. 된장찌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러시아 수프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정우의 배려에 엘레나는 감동했죠.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한강으로 향했어요. 넓게 펼쳐진 강과 그 위로 지나가는 배들을 보며 엘레나는 모스크바의 모스크바 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죠. 고향이 생각나세요? 정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픈 기억을 덮을 만큼 많은 좋은 추억들로요. 그 말에 엘레나는 미소 지었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현실적인 제안이었죠. 그날 이후 정우와 엘레나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촌, 경복궁, 명동.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추억을 쌓았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던 날 엘레나는 복잡한 노선도에 당황했습니다. 정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손이 우연히 엘레나의 손에 닿았을 때 둘 다 잠시 시선을 피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앞에서 엘레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옆에 있을 땐 전쟁도 기억나지 않아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엘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깊은 교감이었죠. 엘레나의 마음속에 전쟁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우와 엘레나는 작은 골목 안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정우가 자주 찾는다는 곳이었죠. 비에 젖은 옷자락을 털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 안은 따뜻했어요.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의 설명에 엘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식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주문을 하려는데 주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국물이 좋겠네요. 러시아 억양이 강한 한국어였습니다. 엘레나는 놀라서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고지어 나이 지긋한 여성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저기. 엘레나가 용기를 내어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 엘레나를 바라봤죠.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러시아 사람이군요. 어머, 이렇게 만나다니. 여성은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올가, 15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 식당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고 했죠. 전쟁을 피해 오셨나요? 올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요. 올가의 말에 엘레나는 공감했죠. 정우를 바라보니 그도 진지하게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딸도 있고 이제 이곳이 집이라고 느껴져요. 올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와 올가,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올가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예쁜 스카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이제 내 차례야. 엘레나는 놀라서 머뭇거렸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처럼. 다시 살아봐. 한국은 생각보다 당신을 포용할 거예요. 올가의 손에서 스카프를 받으며 엘레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낯선 땅에서 만난 동포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정우가 말했어요. 신기하죠? 이런 우연이. 엘레나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에요. 비는 그쳤고 거리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죠. 엘레나는 스카프의 따스함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올가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작은 희망이 자라났어요. 정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엘레나는 이제 지원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지원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엘레나의 단단한 결심을 보고 이해해 주었죠. 내 발로 서야 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없어. 엘레나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엘레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녀는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광고가 생각났죠. 외국인 모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한번 도전해볼까? 엘레나는 주소를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어요. 촬영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여러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어요. 사진작가는 엘레나의 독특한 이목구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작가의 말에 엘레나는 놀랐죠. 한복을 입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한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선 엘레나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사진작가의 안내에 따라 포즈를 취하다 보니 조금씩 적응되었죠. 자연스럽게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작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촬영한 사진들은 SNS에서 큰 반응을 얻었어요. 러시아 미녀의 한복 자태라는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죠. 엘레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변화를 기쁘게 지켜봤어요. 당신에게 어울려요. 한국과 러시아 두 문화가 만나는 모습이. 어느 날 정우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러시아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당신만의 시선으로요. 엘레나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정우의 격려에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첫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왜 나는 전쟁에서 한국으로 도망쳤는가? 정우가 카메라를 들고 엘레나는 러시아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삶, 전쟁의 공포,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까지. 30분 남짓한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죠. 영상을 편집하며 정우는 엘레나의 이야기에 한글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죠. 처음엔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명을 넘었어요. 러시아 교민들과 한국인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엘레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식문화, 대중교통, 주거 환경 등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담았죠. 정우는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모델 일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한복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전통차, 심지어 한식 브랜드까지. 엘레나의 이국적인 매력은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았죠. 작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엘레나의 원룸을 방문했어요. 함께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던 중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인가요?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임시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처음엔 그저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숨이 아니라 살고 싶어졌어요. 여기서.
정우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 사이에 이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죠. 피난민으로 시작된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제 이 풍경이 그녀의,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지 3개월,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엘레나는 이제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가능해졌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죠. 모델 일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우와의 관계였어요. 봄이 오는 어느 날 정우는 엘레나를 한강으로 초대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강변은 환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잔잔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죠.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죠. 엘레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끔은 그리워요. 모스크바의 거리, 눈 내리는 겨울, 어머니의 보르시 요리.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전쟁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엘레나의 손을 잡았어요. 난 내가 떠날까봐 두려워. 정우의 솔직한 고백에 엘레나는 놀랐습니다.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 도망치는 삶은 그만하고 싶어요.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죠. 그녀는 정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꿈,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시간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엘레나에게 제안했어요. 혼인신고 어떻게 생각해요? 화려한 프로포즈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진실된 청혼으로 느껴졌어요. 도망치듯 떠나온 나라에서 이제는 머물고 싶은 이유를 찾은 것이었죠. 구청에서의 혼인신고는 조용했습니다. 지원과 올가가 증인으로 함께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성대한 피로연도 없었죠. 하지만 엘레나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어요.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제가 조금 더 한국어를 배우고 당신 부모님께 인사드릴 준비가 되면. 엘레나의 말에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자신의 짐을 들고 엘레나의 원룸으로 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어요. 정우는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찍은 첫 사진이었죠. 이제 우리 집이네요. 정우의 말에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임시 거처가 아닌 진짜 자신의 터전이라는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가며 엘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바라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정우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엘레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미 집에 와 있었죠. 혼인신고 후 6개월 엘레나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한 화장품 회사와 정식 모델 계약도 체결했어요. 그녀의 채널 엘레나의 한국 이야기는 러시아어권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죠.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학교 일을 마치고 종종 엘레나의 촬영장을 찾았어요. 그는 여전히 카메라 뒤에서 그녀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두 사람은 이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그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어느 날 엘레나는 특별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의 1년 전쟁 피난민에서 유튜버로였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엘레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고향, 직업, 가족, 미래.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것을. 영상에는 그녀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정우와의 만남, 첫 모델 촬영, 혼인신고까지. 그리고 이제는 한국어로 인터뷰까지 하는 모습까지요. 이 나라는 나에게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보여준 나라였어요. 차가운 전쟁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를 보여줬죠. 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엘레나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정우, 당신은 나에게 삶을 다시 믿게 해줬어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꿈꾸게 해준 거죠. 영상은 엘레나와 정우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고기를 굽는 작은 식탁 앞에서 웃으며 쌈을 싸주는 엘레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는 정우의 모습이 담겼죠. 한국은 경유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목적지예요. 영상이 공개되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한국 뉴스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전쟁 피난민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라는 제목으로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엘레나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 니콜라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 영상을 봤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탈출했어. 지금은 폴란드에 있어. 엘레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니콜라이를 한국으로 초대하는 건 어떨까요? 정우의 제안에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가족이 하나씩 다시 모이는 것 같아요. 봄이 다시 찾아온 한강공원, 엘레나와 정우는 벚꽃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곁에는 니콜라이도 함께였어요. 엘레나는 동생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나처럼. 엘레나의 말에 니콜라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물 위로 벚꽃 잎이 떨어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어요. 엘레나는 정우의 손을 잡고 니콜라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죠. 전쟁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새로운 삶과 사랑,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까지 되찾게 해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엘레나는 이제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엘레나의 말에 정우와 니콜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아닌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UN 국제기술 포럼,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진정한 리더의 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오늘 이야기는 일본 외무성의 젊은 견습관 미우라 유키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한국은 보여줄 것도 없는 작은 나라라고 믿었던 그녀가 마주한 충격적 진실. 대한민국의 앞선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서 조용히 인정받는 순간 유키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발표 한 번 없이도 모든 이의 찬사를 받은 나라, 말보다 행동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의 이야기. 자부심의 정체가 흔들리는 순간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만했던 시선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 국제 무대에서 조용히 빛나는 대한민국의 진가를 함께 확인하실 겁니다. 도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시작됐습니다. 미우라 유키는 외무성 건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태블릿으로 UN 국제기술 포럼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죠. 25세, 외무성에 입사한 지 겨우 8개월 차인 견습관으로서 이번 포럼은 그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우라 씨, 이번에 처음 국제회의에 나가는 거지? 회의실에 들어서자 나카무라 과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베테랑 외교관으로 이번 일본 대표단을 이끌 책임자였죠. 네, 정말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키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포럼에 참가하는 각국의 발표 일정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쭉 훑어보던 유키의 시선이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발표가 없네요? 유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보여줄 게 없나 보지. 항상 그렇듯이 과장만 심하지. 옆에 앉은 시마다 팀장도 끼어들었죠. 작은 나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번에도 중국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있겠지. 사무실에 잠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유키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은 없었지만 선배들의 무시하는 태도가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은 오지 기술과 지진 대응 시스템에 대해 20분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유키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죠. 우리는 기술 강국이니 이번에도 주목받을 겁니다. 특히 중국의 허풍 뒤에 숨은 실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나카무라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일본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발표가 없다는 사실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작은 나라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어?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UN 포럼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조용히 시작된 아침이 폭풍우처럼 그녀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 거라는 것도. 뉴욕 UN 본부 국제기술 포럼 첫날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 20개국 대표단이 모인 웅장한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유키는 일본 대표단과 함께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카무라와 시마다 사이에 앉은 그녀는 진땀을 흘리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유키는 속삭였습니다. 시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렇지. 여기서 우리 일본의 위상을 보여줘야 해.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장회의 교수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유키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장 교수는 웅장한 목소리로 중국의 기술 발전상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이제 세계 기술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오지 네트워크는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며 장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소국들은 반도체나 좀 한다고 자랑하지만 그게 전부죠. 기술의 미래는 대국에 달려 있습니다. 유키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을 흘깃 바라보니 그들은 조용히 앉아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왜 반박하지 않지? 유키는 의아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분명 즉각 대응했을 텐데.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미국 대표단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죠. 리처드 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죠.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거든요. 사회자가 승인하자 리처드 교수는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장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국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유키는 긴장된 표정으로 리처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나카무라가 유키에게 속삭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나 보네. 하지만 유키의 눈은 이제 리처드 교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그녀의 세계관을 뒤흔들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먼저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설명해야겠군요. 리처드 교수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조작해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울 수돗물 실시간 품질 공개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서울시의 아리수 품질 실시간 공개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기 지역 수돗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없었던 시스템입니다.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런 게 있다고? 일본에는 없는 시스템이었죠. 리처드 교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는 99.8%의 커버리지를 자랑합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어디서나 끊김없이 연결됩니다. 유키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그녀의 검색 결과가 리처드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리처드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병상 안내 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전국 모든 병원의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옆자리에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저희도 없는 시스템인데요. 유키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도요. 그녀는 나카무라를 힐끔 바라보았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이어서 KTX의 안정성과 와이파이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KTX는 일본의 신칸센과 비슷한 속도를 내지만 더 넓은 좌석과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시 도착률은 99.9%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유키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 신칸센보다 더 편리하다고? 그럴 수 있을까? 그동안 그녀는 일본의 기차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반도체, AI, 자살 예방 시스템, 시민 참여 앱 등으로 발표를 확장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기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키는 이제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리처드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보여주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과 시스템이죠. 리처드의 말이 마치 유키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최신 반도체 공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24시간 가동되는 모습이었죠. 이 공장의 불량률은 0.001% 미만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유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자랑이던 반도체 산업이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라린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한국의 AI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요. 리처드 교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AI가 암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의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인간과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과 기술의 조화. 그 개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마포대교의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와 AI 기반 우울증 조기 발견 시스템이었죠.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을 활용합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유키도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유키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왜 박수를 쳐?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유키는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리처드의 발표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장 교수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키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 모르고 있었지?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 그때 유키의 머릿속에 불현듯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주 전 그녀가 사전 실무 출장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때였죠. 3주 전 서울. 유키는 김포공항에 도착해 택시에 올랐습니다. 광화문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어요.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웃으며 말했죠. 아, 도쿄. 멋진 도시죠. 저도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다녀왔어요. 유키는 의외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유키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 그런데 어딘가 더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유키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일정은 다음 날부터 시작이었지만 미리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죠.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나간 그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자 공공 와이파이 연결 가능 지역이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와이파이를 검색하자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정말 공짜야? 유키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흔치 않았거든요.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죠. 유키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건 아카무라 과장님께 보여드려야겠네. 저녁 무렵 유키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강변에 설치된 워터 디스펜서에서 물을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수돗물이라고? 마셔도 괜찮을까? 근처에 있던 젊은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하는데 완전히 안전해요. 저도 매일 마시고 있어요. 유키는 조심스럽게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했죠. 진짜 이렇게 마셔도 돼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울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날 밤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유키는 당황했죠. 호텔 프론트에 연락하자 직원이 곧바로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응급실 실시간 현황입니다. 지금 가까운 병원 3곳이 대기 없이 진료 가능해요. 유키는 놀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곧바로 진료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장염이었죠. 처방받은 약값과 진료비를 합해도 3만 원 약 3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요? 일본이었으면 3배는 넘었을 텐데. 유키는 중얼거렸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건강보험이 없으신데도 이 가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적게 내죠. 유키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거지? 유키의 회상이 끝나고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세션이 시작되었죠. 여러 국가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유키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리처드 교수의 발표.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일본의 차례가 왔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이 앞으로 나가 일본의 오지 기술과 지진 대응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지만 유키의 눈에는 왠지 과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앞서 있을까?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이미 사회자가 유키를 지목한 후였습니다. 네, 일본 대표단의 질문 있으십니까? 모든 시선이 유키에게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유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의 미우라 유키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처음 제시된 비용은 약 300만 원, 우리 돈으로 30만 엔 정도였습니다. 유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담당자가 다시 확인한 후 비용이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군요. 회의장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유키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비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차이죠. 한국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공공 와이파이, 수돗물 품질 관리, 의료 시스템. 모두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의 우수성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방문 중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 병원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했죠. 이어서 인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우리 인도 역시 IT 강국이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스마트 쓰레기통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죠. 이런 작은 혁신이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유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카무라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죠.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니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키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힘이었죠. 사회자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흥미로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국가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션이 계속되는 동안 유키의 마음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일본 우월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었죠. 휴식 시간에 시마다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미우라 씨,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이야기죠. 시마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네요.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기 전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러 국가대표들이 한국 대표단 주변으로 모여들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유키도 그쪽으로 향했지만 나카무라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우라 씨, 당신이 한 행동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외무성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될 겁니다. 유키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진실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정한 국제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나카무라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키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 김 교수로 보이는 분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미우라 씨. 유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김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도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지 않았죠.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 대표의 발언에 반박하지 않으셨나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매우 풍성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발표자조차 없었던 한국이라는 점이네요. 회의장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닌 인정과 존경이 담긴 웃음이었죠. 사회자는 계속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화려한 발표나 거창한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이번 포럼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키는 한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중국 대표단의 장회의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장 교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못 봤군요.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 교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지요. 유키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였습니다.
허세와 과시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인정에 기반한 관계 말이죠. 리처드 교수가 유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미우라 씨.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유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기억하세요. 큰 나라와 위대한 나라는 다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크기가 아닌 품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유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럼의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는 비행기 내내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슬며시 태블릿을 꺼내 한국에 관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서울.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주제들이 이제는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마다가 그녀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우라 씨,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이 옳았어요. 유키는 놀랍게도 시마다의 눈에 솔직함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서울에 출장 갔었거든요. 그때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유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마다 팀장님, 저는 일본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나라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마다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일본인들은 때로 너무 자존심이 세고 다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특히 역사적 관계가 복잡한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유키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팀장님, 다음 기술 보고서에 한국 사례도 넣고 싶습니다. 진짜 배울 게 많았어요. 예상과 달리 시마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카무라 과장님을 설득하는 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도착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그녀는 이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도쿄 외무성 회의실. 유키는 긴장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공식 보고서였죠. 회의실에는 외무성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고 나카무라 과장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미우라 유키 견습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유키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나라, 조용히 세계를 이끄는 나라 마이너스 대한민국 사례 분석. 유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기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의료정보 시스템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집중되었고 몇몇 관리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일본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 둘째,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 셋째, 겸손하게 실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유키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말이 아닌 삶의 울림에서 시작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나카무라도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카무라가 유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미우라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당신의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유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기쁨,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았다는 기쁨이었죠. 그날 저녁 유키는 서울의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더 많이 배우고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유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시가 아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힘. 그녀는 이제 그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